찌개꾼집 딸려니 어딜 감히. 30년 전 시집 오던 날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던 말이에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평생 찌개를 지신 친정아버지를 남몰래 원망까지 한 못난 딸이었고요. 지난해 여름 장마가 막 거친 날이었습니다. 마당엔 매미 소리만 요란했지요. 친정 창고에서 아버지 유품인 낡은 지게를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작을 대로 작은 밑판이 뚝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어요. 곰팡내 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들여다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밑판이 이중으로 짜여 있더라고요. 그 좁은 틈에 기름덩이로 겹겹이 싸고 노끈으로 꽁꽁 동여맨 납작한 뭉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가 벼락처럼 귀에 떨어졌지요. 이 지게는 너희 할아버지 무덤이다. 죽어도 열지 마라. 저는 그 뭉치를 두 손에 받쳐든 채 한참을 숨도 못 쉬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무덤이라 부르며 지킨 그 뭉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옛날 할아버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뿌리 자랑을 안 한다는 걸 예순 문턱에서야 깨친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시집 온 지 30년이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300년 종갓집에 시집가서 호강하는 팔자였지요. 그 30년 속에 실제로 어떤 세월이었는지 오늘 처음으로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30년 전 저는 홍기가 꽉 찬 29 처녀였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장터에서 지게를 지신 분이세요. 쌀 두 가마를 지고도 잔걸음 하나 안 흐트러지던 그 등으로 저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크지 않았어요. 남들 가는 만큼만 시집가서 알콩달콩 사는 거요. 그래서 늙은 아버지 어깨짐을 하나씩 덜어드리는 거요. 29 제 소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소개로 만났어요. 인물이 환한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사람이 참 진중했어요. 세 번째 만나던 날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는 못해줘도 눈에서 눈물 나게는 안 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 하나에 마음을 그만 줘버렸습니다. 혼담이 오가면서 그쪽 집안 얘기가 들려왔어요. 300년을 내려온 종가라고 했어요. 사랑방에 족보를 모셔놓고 산다는 집이었지요. 그 얘기를 듣던 날 아버지는 좋아하시기는커녕 밤새 마루에 앉아 담배만 태우셨어요. 저는 그 담배 연기가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에서는 이 혼사를 결사 반대했다고 해요. 남편이 석 달을 무릎 꿇고 졸라서 겨우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상견례는 읍내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장롱 깊숙이 모셔둔 단벌 양복을 꺼내 입으셨어요. 소매에서 좀냥 냄새가 나던 그 양복이요. 아침 일찍 이발소에 다녀오시고 구두도 신문지로 몇 번을 문질러 닦으셨지요. 그래도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만은 어쩌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은 옷가락지 낀 손으로 치맛자락을 여미며 들어오셨어요. 그 눈이 아버지를 위아래로 쭉 훑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물건값을 매기는 눈이었지요. 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첫마디를 던지셨어요. 지게꾼집 딸을 들이다니. 우리 가문 300년에 없던 혼사네요. 방안이 그대로 얼음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이 들어오자 이번엔 부채질을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혼수는 격이 안 맞을 테니 기대도 안 해요. 사람이나 참하면 쓰지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아 보셨어요? 평생 나를 업어키운 아버지가 눈앞에서 물건처럼 값이 매겨지는 자리요. 아버지는 갈라지고 굳은 그 손을 슬그머니 상 밑으로 감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셨지요. 딸 하나는 야무지게 키웠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였어요. 수저는 끝내 들지 않으셨고요.
저는 상 밑에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허벅지를 파고드는데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국그릇에 눈물이 떨어질까 봐 고개도 못 들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상 밑으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나만 믿으라고요. 저는 그 손 하나 믿고 그 집 대문을 넘었습니다. 시집간 첫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방으로 부르셨어요. 오동나무 계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족보를 꺼내 상우에 모시더니 절부터 시키더라고요. 한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켜켜이 밴 그 책 앞에 저는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저를 받고 나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요. 시계꾼 핏줄 씻어내려면 3대는 좋기 걸린다. 몸가짐 조심해라. 족보에 제 이름 석자 올라간 게 무슨 하늘 같은 은혜라도 되는 양요. 저는 그 사랑방 문지방을 넘어 나오면서 이를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쥐개꾼 딸이 얼마나 반듯하게 사는지 보여주마. 그 집 밥상머리엔 늘 조상님이 계셨어요. 몇 대손 무슨 파 얘기가 반찬 가지수보다 많았지요. 그런데 제 친정 얘기는 그 밥상에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안부 얘기를 꺼냈다가 된통 당했어요. 시어머니 숟가락이 밥상에 딱 소리를 내며 놓였지요. 밥맛 떨어진다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못 잊어요. 그날부터 저는 친정 일이라면 그 집에서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살았습니다. 첫 명절엔 꼬박 이틀을 전만 무쳤어요. 기름 냄새가 속옷까지 배고 손등이 터서 쓰라렸지요. 그렇게 차린 상 앞에서 돌아온 말은 타박뿐이었어요. 배운 데 없는 티가 난다고요. 서러워서 뒤끝 장독대에 숨어 온 날이 며칠인지 몰라요. 그래도 눈물을 닦고 나면 오기가 났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거다. 저는 그 생각 하나로 다시 허리를 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지요. 배 있는 게 하늘인 그 집에 종손이 태어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문중에 돌릴 백일떡 준비로 한 달 전부터 부산하셨어요. 그 100일을 앞두고 친정에서 기별이 왔어요. 아버지가 올라오신다고요. 그것도 햅쌀 한 가마를 직접 지고 오신다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집 식구들이 제 친정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3년을 겪은 뒤였으니까요. 전화통을 붙잡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쌀은 붙이시고 버스 타고 몸만 오시라고요. 아버지는 허허 웃기만 하셨어요. 첫 손주 백일상에 올릴 쌀을 어떻게 남의 등에 지우느냐고요. 올가을 거지에서 제일 실한 놈으로만 골라놨다고요. 평생 지게 하나로 살아온 양반의 그 고집을 제가 무슨 수로 꺾겠어요. 100일을 사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골목 어기가 웅성웅성했어요. 고개를 돌렸지요. 골목 끝에서 낯익은 지게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쌀가마를 진 우리 아버지 등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내던지고 대문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안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서시는데 그 서슬이 어찌나 퍼렇던지 저는 마당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대문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계시지요? 애기 백일상에 올리려고 햅쌀 한 가마 지고 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서 말끝이 떨리는데도 어떻게든 낭낭하게 내쉬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어요. 꼭두새벽 첫 차에 그 가마를 싣고 오셨을 거예요. 정류장에서 우리 집까지 십리길을 또 그 등으로 지고 오셨을 거고요. 저는 빗장에 손을 올렸어요. 등 뒤에서 열지 말라는 부르령이 날아왔지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마당이 쩌렁 울리게 말씀하셨어요. 대문 밖에 다 들리라고 일부러요.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지게꾼이 어디 우리 집 대문 앞에를. 동네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쌀은 거기 두고 가시라 해라. 앞으로 올 일 있거든 뒷문으로 다니시라고 해라.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말이 다 넘어갔어요. 아버지 귀에 한자도 안 빠지고요. 문 밖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쌀가마 내려놓는 소리가 났지요.
저는 대문 틈에 눈을 갖다 댔어요. 아버지가 그 닫힌 문에 대고 허리를 깊이 굽히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리고는 빈 지게를 쥐고 돌아서셨습니다. 작대기 소리가 골목 아래로 멀어졌어요. 딱딱 그 소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틈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버지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빗장에 손을 올리고도 끝내 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요. 그 집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 못난 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마루에 오르시면서 쌀이나 들여놓으라 하셨어요. 저 혼자 그 가마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마니가 아직 따뜻했어요. 아버지 등에서 옮아온 온기였지요. 거기에 땀내가 배어 있었어요. 저는 방 구석에서 그 가마니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울음인지 아세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재스러워서 우는 울음이었어요. 그 온기가 다 식을 때까지 저는 거기서 못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매달렸어요.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해달라고요. 사돈 어른한테 그러시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천장만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래.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나중이요. 저는 그 나중이라는 말을 그 뒤로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100일 날이 됐어요. 문중 손님들이 마루에 그득했지요. 시어머니는 종순이 떡두꺼비 같다며 온 마당을 한박 웃음으로 누비셨어요. 상마다 백설기가 올랐는데 다들 떡이 차시고 달다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 떡이 어느 등에서 내려온 쌀로 빚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그 마당에 저 하나뿐이었어요. 아버지 자리는요,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 아버지는 딸네 동네에 발길을 뚝 끊으셨어요. 명절에 오시라고 전화를 드리면 핑계만 대셨지요. 장사가 바쁘다, 무릎이 시원찮다. 그 핑계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야 제가 덜 아팠으니까요. 이듬해 봄 장날이었어요. 아이를 얻고 장에 나갔지요. 고등어 한 손을 사서 돌아서는데 국수집 김 너머로 낯익은 등이 보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지게를 진 채 이쪽을 건너다보고 계셨어요. 정확히는 제 등에 업힌 아이를요. 그 얼굴이 어찌나 환한지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도 다 보였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부르며 발을 떼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흠칫하시더니 몸을 획 돌리셨지요. 그리고는 지게를 진 채 장사꾼들 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쫓아갔어요. 없었어요. 그 넓은 장바닥 어디에도요. 국수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방금까지 저기 서서 아기를 보며 웃고 계셨다고요. 국수 한 그릇 말아드린다니까 손사래만 치고 가셨다고요. 잘 계시더라는 그 말이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그 장바닥 한복판에서 12살적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학교 앞을 지나가는 아버지 지게가 창피해서 골목으로 숨었던 계집애요. 아버지는 그날 분명 저를 보셨을 텐데 평생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저를 보고 숨으시는 거예요. 재받은 거지요. 12살의 진 빚을 이렇게 돌려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업힌 아이가 잠에서 깨 칭얼댔어요. 저는 장바닥 한복판에 서서 포대기 끝만 고쳐매고 또 고쳐맸지요. 눈물이 고등어 봉지로 뚝뚝 떨어지는데 닦을 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정했어요. 아버지가 못 오시면 제가 가면 되는 거였어요. 딸이 가는 길까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는 아이 예방주사 맞히러 읍내 나간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 새벽 아이를 들쳐업고 친정 가는 시외버스 첫 차에 올랐습니다. 친정 마당에 들어서는데 눈물부터 핑 돌았어요. 마당은 그대로였어요. 장독대 옆 감나무도 낡은 평상도요. 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새끼줄을 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에서 새끼줄이 툭 떨어졌지요. 등에 업힌 아이를 보시고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입만 달싹이셨어요. 그러다가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내려오셨지요. 장날에 그렇게 도망가시던 분이요.
아이를 받아 안으시는데 그 큰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굳은 살 밝힌 손끝이 아기 볼을 긁을까 봐 차마 만지지도 못하시고 손등으로만 살살 쓸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여쭤봤어요. 장에서는 왜 그렇게 도망을 가셨냐고요. 아버지는 한참 아이만 들여다보시다가 그러셨어요. 사돈댁 눈에 뜨면 딸이 곤란해진다고요. 지게꾼 아비가 자꾸 얼씬거리면 네가 그 집에서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피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느라 숨으신 거였습니다. 점심에는 아버지가 국수를 삶으셨어요. 장터에서 평생 드시던 그 멸치국수요. 김이 오르는 솥앞에선 아버지 어깨가 보였어요. 낡은 런닝 밖으로 드러난 어깨에 새끼줄 자국이 바꾸랑처럼 배어 있었지요. 저 자국이 저를 먹이고 가르친 세월이구나 싶어서 저는 국수가 다 불도록 넘기질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쿠리를 가지러 헛간에 들어갔어요. 헛간 제일 안쪽에 지게에 두 채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장에 지고 다니시는 성한놈이었고요. 그 뒤에 시커멓게 삭은 지게 하나가 벽에 기대 서 있었지요. 멜빵은 기름때에 절어 반들거리고 다리는 조미스러 푸석한 게 한눈에도 수십 년 묵은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저 자리에 있던 지게였어요. 하도 오래 봐서 눈에 익다 못해 잊고 살던 물건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이 갔어요. 먼지나 털어드릴까 하고 손을 뻗었지요. 그때였어요. 손대지 마라. 등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평생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내신 분이 처음으로 낸 모진 소리였지요. 저는 놀라서 손을 움츠렸어요. 아버지는 헛간 문간에 서서 그 낡은 지게만 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도 대답이 없으셨죠. 저 작은 걸 뭐하러 아직 두시냐고 다시 여쭸어요. 한참 만에야 아버지 입이 열렸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산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그 지게 멜빵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리시더니 이러셨어요. 이건 너희 할아버지 무덤이다. 열지 마라. 지게를 열다니요? 지게가 무슨 장롱이나 되나요? 저는 그 말이 하도 이상해서 되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그만큼 무거웠거든요. 아버지는 선반에서 소쿠리를 내려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둑한 헛간에 혼자 서서 그 지게를 한참 봤어요. 할아버지 얘기를 아버지 입으로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무덤이라니요? 열지 말라니요. 그런데 사는 게 바빠서 그 궁금증도 이내 파묻혔어요. 시댁에서 저를 기다리는 건 언제나 눈앞에 설움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철마다 아이를 얻고 몰래 친정을 다녀왔어요. 시어머니한테는 그때마다 둘러댈 거리를 만들어야 했지요. 딸이 아비 보러 가는 길이 무슨 재 짓는 길도 아닌데 말이에요. 시댁의 세월은 한결 같았습니다. 제사는 1년에 9번이었어요. 새벽부터 수도가 찬물에 녹그릇을 닦으면 손가락이 곱아서 펴지질 않았지요. 그렇게 차린 제사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를 얹으셨어요.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상차림이 이 모양이라고요. 조유리 씨 홍동백서를 제가 몇 번을 외워가도 트직거리는 어디서든 나왔어요. 손님이 오는 날은 더 했어요. 문중 어른들 다가상을 내가는데 시어머니가 부채를 붙이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사람은 참해요. 근본이 좀 없어 그렇지. 방 안에 점잖은 웃음이 돌았어요. 저는 수정과 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게 이를 악물었지요. 그 방에서 등을 꼿꼿이 펴고 걸어 나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같은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렇다고요. 그 옛날 분 타령을 듣는 사이에 제 젊은 날이 다 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요. 등에 업혀 다니던 아들이 장가를 갔고 딸아이도 혼처가 정해졌지요. 저는 그저 하나만 바랬어요. 내 새끼 혼사에서만큼은 아무 일도 없기를요. 딸아이 상견례 날 아침이었어요. 한복을 꺼내는데 자꾸 손이 멈췄어요. 그 옛날 제 상견례가 눈앞에 어른거려서요. 좀냥 냄새나던 아버지 양복이며 상 밑으로 감추시던 그 손이며요.
식당 앞에서 딸아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오늘 곱다고요. 저는 웃어 보이고는 심호흡을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상우에는 갈비찜이 김을 올리고 있었어요. 사돈 내외부는 인상이 참 순했어요. 사위 될 사람도 딸아이 옆에서 연신 물을 따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오늘 하루만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요. 시어머니는 애초에 안 오셔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격은 당신이 보여줘야 한다며 굳이 따로 나서서 한가운데 앉으셨지요. 수저가 오가고 혼사 얘기가 무르익을 때였어요. 사돈 어른이 덕담으로 양가가 다 좋은 집안이라 든든하다고 하셨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부채를 착 접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안 싸던 쪽이야 대대로 배운 집안이시고요. 우리 며느리 친정은 좀 그래요. 그래도 얘는 우리 가문에서 번듯하게 컸으니 걱정 놓으세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돈 네 분이 국그릇만 내려다보셨지요. 딸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건너다 보였어요. 그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갈비찜을 사돈 앞 접시에 놓아드렸지요. 여기서 제가 낯빛 하나만 바꿔도 이 혼사에 금이 갈까 봐요. 내 새끼 앞길에 흠집이 날까 봐요. 그게 평생을 참아온 어미의 계산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딸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한참 제 등만 보고 섰다가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참아? 엄마는 화도 안 나? 수돗물을 잠갔어요. 부엌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행주만 쥐어짰어요. 화가 왜 안 났겠어요. 그런데 어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어요. 엄마는 네 앞길에 흠 갈까 봐 그랬다. 딸아이가 제 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못 살겠다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참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입을 뗐어요. 어머니, 사돈 어른들 앞에서 그 말씀은 너무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씀드렸지요. 시어머니가 돋보기 너머로 저를 한참 보셨어요. 그러더니 기가 차다는 듯 웃으시는 거예요. 족보에 네 이름 올려준 것만도 감사해라. 취객군 핏줄이 어디 가겠니? 저는 더 잊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딸아이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어요. 저는 그날도 웃는 낯으로 손님을 맞았지요. 회백 드리는 딸을 보면서 딱 하나만 빌었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재작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하던 날 아버지는 김장 얘기만 하셨어요. 다라이 가득 담가놨으니 애들 데리고 와서 가져가라고요. 올해는 배추가 유난히 달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일 뒤 새벽에 친정동네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장에 며칠 안 나오셔서 이웃이 들여다봤더니 안방에 주무시듯 누워 계시더래요. 이불자락 하나 안 흐트러진 채로요. 87평생 남의 집만 지던 등을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정신없이 내려갔어요. 안방에 누우신 아버지는 정말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 굳은 살 박인 손을 잡고 임종도 못 지킨 딸을 용서하시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장례식장에는 국화 냄새가 가득했어요. 시댁에서는 시누이 혼자 왔어요. 구이봉투 하나 놓고 10분을 앉았다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못 오신대. 지게꾼 상가에 우리 집안 사람들 줄 서면 모양 빠진다고. 나라도 얼굴 비추라 해서 왔어. 저는 상복 소매를 움켜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얘지도록이요. 아버지는 돌아가셔서까지 그 소리를 들으셔야 했어요. 영정숙 아버지가 그 말을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영정을 차마 바로 못 봤어요. 남편은 첫날 저녁에 왔다가 이튿날 새벽에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부르신다고요. 발인 날 상주 자리에는 저 혼자 섰지요. 아버지 영정을 안고 걷는데 처음으로 이가 갈렸습니다. 언 땅에 아버지를 묻고 내려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복수 같은 건 아니었어요. 다시는 우리 아버지를 그 집 앞에 세우지 않겠다. 살아서 문전박대당한 양반을
죽어서까지 그 집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겠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49제를 지내고 유품을 정리하러 아들과 친정에 내려갔어요. 세간이랄 건 없었어요. 평생 그 등으로 벌어서 다 저한테 부어주신 양반이니까요. 옷가지 몇 벌에 입 빠진 그릇 몇 개, 그리고 광에는 김장독이 그득했지요. 뚜껑을 여니 고춧가루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저는 그 독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애들 갖다 먹이라던 그 김치를 아버지는 한 포기도 못 잡숫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은 헛간이었어요. 아들이 이것저것 내다 놓다가 그 낡은 지게 앞에서 저를 돌아봤어요. 이건 고물상 불러서 치우자고요. 다 사가서 쓸 수도 없다고요.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이 의아한 얼굴로 왜냐고 묻는데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그게 아버지 등 같아서 그런다고요. 지게에 앉은 먼지를 마른 걸레로 닦았어요. 기름때 전 멜빵이 걸레 밑에서 반들반들 윤이 났지요. 열지 말라던 아버지 말이 귀에 생생해서 저는 어디 하나 들춰보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가 아시던 것처럼 멜빵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렸지요. 그리고는 그 지게를 제 손으로 안아다 창고 제일 안쪽에 세웠어요. 창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데 겨울바람이 마당에 빈 빨랫줄을 흔들고 지나갔지요. 장마가 유난히 길던 지난해 여름이었어요. 보름 넘게 퍼붓던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해가 났지요. 그런데 자꾸 친정 창고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 눅눅한 데서 아버지 지게에 곰팡이라도 쓸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는 그날로 첫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매미 소리만 요란했어요. 자물쇠를 따고 창고문을 여는데 후끈한 곰팡내가 확 끼쳤지요. 지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는 버릇처럼 멜빵부터 한번 쓸어내리고 볕에 내다 말리려고 두 손으로 안아들었어요. 그때 손이 미끄러졌어요. 지게가 기우뚱하더니 사글대로 삭은 밑판이 뚝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싶어 흙바닥에 주저앉아 들여다봤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떨어진 나간 자리에 판이 또 있는 거예요. 밑판이 이중으로 짜여 있었어요. 그 좁은 틈에 기름종이로 겹겹이 싸고 녹군으로 꽁꽁 동여맨 납작한 뭉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벼락처럼 귀에 떨어졌어요. 이건 너희 할아버지 무덤이다. 죽어도 열지 마라. 저는 그 뭉치를 두 손에 받쳐든 채 한참을 숨도 못 쉬었습니다. 그 옛날 헛간에서 듣던 모진 소리가 이것 하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이 작은 지게를 못 버리신 것도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평생 딱 한 번 언성을 높여가며 지키라던 건데 저는 뭉치를 도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무덤이면 자식이 들여다보는 게 성묘지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가신 마당에 이대로 도로 묻으면 이건 영영 아무도 모르는 무덤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저를 달래면서 뭉치를 안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노끈부터 풀었어요. 손톱이 자꾸 미끄러져 한참이 걸렸지요. 기름종이가 한 겹, 두 겹 벗겨질 때마다 쿰쿰한 세월 냄새가 올라왔어요. 몇 겹인지 세다가 잊을 만큼 겹겹이었어요. 마지막 종이를 벗기니 손바닥만한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손때에 절어 까맣고 모서리는 달아서 둥그렇지요. 종이가 바스러질까봐 숨을 참고 첫 장을 넘겼어요. 깨알 같은 붓글씨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가 있고 마을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쌀 몇 대에 돈 얼마가 적혀 있었지요. 처음엔 지게꾼 장부인가 했어요. 짐 삭을 적어둔 건가 하고요. 그런데 장을 넘길수록 이상했어요. 맨 앞장에 적힌 애가 김인현이었거든요. 나라를 뺏기고 살던 그 시절이요. 100년도 더 전이에요. 아버지도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 시절이지요. 그 기록이 김인현부터 8년 동안 이어졌어요. 다녀간 마을을 짚어 세어보니 17곳이었고요. 그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품삯 적은 종이라면 누가 기름종이에 겹겹이 싸서 지게 밑판에 100년을 숨겨요. 이건 들키면 큰일 나는 종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어요. 거기엔 셈이 아니라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한 자 한 자 짚어가며 읽었지요. 이 종이가 세상에 나가도 되는 날이 오거든 내놓아라. 그전에는 지게가 이 종이의 무덤이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마루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자손한테 남기신 유언이었어요. 세상에 나가도 되는 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라를 되찾는 날이요. 그날에 오기 전에 이 종이가 들키면 집안이 절단나니까 그때까지는 지게 속에 묻어두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아버지의 두 마디가 풀렸어요. 산에서 돌아가셨다던 할아버지, 무덤이니 열지 말라던 지게. 아버지는 이 당부를 평생 지키신 거예요. 아버지도 이 글은 못 보셨을 거예요. 열지 말라는 말을 세상에서 제일 잘 지킨 분이 아버지였으니까요. 안에 뭐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무덤인 줄만 알고 한평생을 지키신 거지요. 할아버지가 주신 게 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신 것도 지게가 아니었어요. 비밀이었어요. 이 얇은 수첩 한 권을 두 사내가 100년 가까이 등에 지고 산 거예요. 나라 뺏긴 시절에 쌀하고 돈이 8년 동안 마을 17곳으로 오간 기록이에요. 그 시절에 그 쌀하고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갔겠어요. 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못 내고 수첩만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놈이라 옛 글씨를 저보다는 읽거든요. 아들은 마루에 엎드려 밤새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고 공책에 옮겨 적으면서요. 새벽녘에 고개를 드는데 그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 뒤로 아들은 방학 내내 도서관이며 기록 보관하는 데를 돌아다녔어요. 수첩에 적힌 말과 날짜를 옛 기록들과 하나하나 맞춰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삼을 한 뭉치를 안고 내려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할아버지는 짐싹 받고 쌀 나르신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분자금 심부름을 하신 거예요. 수첩의 말들과 날짜들이 옛 기록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했어요. 8해 동안 17마을을 돌면서 128번이요. 쌀가마 밑에 그것을 숨겨 밤길을 지고 다니신 거예요. 친정 동네 100살 가까운 어르신한테서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집 어른이 외정 때 쫓기는 몸이 돼서 산으로 들어갔다고요. 골짜기에서 숯을 구워 팔며 숨어 살다 거기서 돌아가셨다고요. 어른들이 평생 시시하던 얘기라 하셨지요. 산에서 돌아가셨다던 아버지 말이 바로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지게는 아버지 물건치고도 너무 낡았어요. 할아버지가 그 밤길들을 지고 다니신 바로 그 지게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남긴 무덤을 평생 등에 진 듯 곁에 두신 거고요. 아들이 서류를 꾸렸어요. 수첩과 옮겨 적은 기록과 모아온 자료들을요. 보훈 측에 접수를 하고는 기다림이 시작됐지요. 몇 달이 가도 소식이 없었어요. 해가 바뀌었고요. 저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요. 이건 우리 친정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올여름이었습니다. 우편함에 관공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뜯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봉투 기퉁이가 찢어졌지요. 고인의 공적을 기려 이번 광복절에 훈장을 추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안고 마당에 한참 서 있었어요. 한여름 볕이 정수리에 쏟아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 길로 통치서를 들고 친정 창고로 갔어요. 밑판을 새로 대어 세워둔 지게 앞에 통치서를 펼쳐 보였지요. 그리고는 소리내어 말했어요. 아버지, 열지 말라던 거 제가 열었어요. 이제 나가도 되는 날이 왔대요. 창고를 나서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 소식을 시댁에는 알리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그 집 앞에 우리 아버지를 세우지 않겠다던 약속은 할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 참 무섭지요. 사흘 만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자마자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아가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꿀 바른 목소리로요. 그 입에서 저는 평생 야 아니면 예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집안인 걸 왜 여태 말을 안 했냐고요. 그러더니 숨도 안 쉬고 이러시는 거예요. 추서식엔 우리 가문도 가야지. 사돈 어른 경사가 곧 우리 경사 아니냐. 저는 수화기를 진 채 말문이 막혔어요.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문중어른 한 분이 지역 광복절 행사 준비에 관여하시다가 수서 소식을 먼저 접하셨대요. 유족 이름을 보고는 그 길로 시댁에 전화를 하셨다지요. 자네 며느리 친정이 그런 집안이었냐고요. 그날로 시댁이 발칵 뒤집혔고요. 30년 동안 근본 없다던 그 친정이 하루아침에 사돈어른 경사가 된 거예요. 시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와서는 한복을 새로 맞추자고 하더라고요. 기자도 온다는데 가족 사진은 같이 찍어야 모양이 산다고요. 색은 뭐가 좋겠냐고 들떠서 묻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딴 장면만 떠올랐어요. 다친 대문에 대고 허리 굽히던 아버지 등이요. 장례식장에 던져지듯 놓이던 부의 봉투요. 지게꾼 상가에 줄 서면 모양 빠진다던 그 말이요. 모양이요. 그놈의 모양 소리에 우리 아버지 평생이 밟혔지요. 이튿날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쪽 어른들 자리도 잡아야 하니 수서식이 몇이냐고요. 한복은 가문격에 맞게 갖춰 입고 가겠다고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상하지요. 30년을 눌러온 말인데 심장이 하나도 안 뛰었어요. 목소리도 안 떨렸고요. 근본 없는 집안 행사라서요. 격이 안 맞으실 텐데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 그대로 한마디를 보탰지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생전 그댁 대문도 못 넘으셨어요. 훈장 앞이라고 넘으실 수 있겠어요? 부채질 소리도 숨소리도 뚝 끊겼어요. 저는 공손하게 안녕히 계시라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지요. 30년 묵은 채증이 그 한 통화에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니한테 얘기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는 고개도 못 들고 묻더라고요. 자기도 가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한참 그 정수리를 내려다봤어요. 밉지요. 30년을 곁에서 방관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60 넘은 늙은이가 돼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사위 자격으로는 안 돼요. 30년 늦은 문상객으로 오세요. 장인어른 지게에 절부터 하시고요. 남편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수서식 전날 우리는 친정에 내려갔어요. 남편은 검은 양복을 입고 창고 앞에 섰지요. 제가 문을 열어주니 그 낡은 지게 앞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2번 올렸어요. 양복 무릎에 흙이 묻는 것도 모르고요. 절을 마치고도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지게 멜빵을 2손으로 쓸어보다가 그 위에 이마를 대더라고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장인어른, 제가 늦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간에서 그 등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 응어리가 그 절 2번에 다 풀기야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 절 한 번은 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광복절 아침이 밝았어요. 할아버지는 사진 한 장 안 남기고 가신 분이에요. 영정 자리에 올릴 게 없었지요. 그래서 아들이 지게를 찍어 액자에 넣었어요. 그 지게가 2분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식장에는 한여름 아침볕이 쏟아졌어요. 단상 옆 태극기가 바람에 벌럭였지요. 저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 지게 사진을 품에 안고 섰어요. 이윽고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서 함자를 불렀어요. 오, 표만솔님. 그 석자가 식장에 울려 퍼지는데 제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100년을 기름종이 속에 숨죽여 살던 이름이 나라의 마이크에서 나온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 나가 2손으로 훈장을 받았어요. 손바닥 하나 무게일 텐데 어찌나 무겁던지요. 128번의 밤길이 다 담긴 무게였겠지요. 자리로 돌아와 품에 안은 지게 사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들으셨죠? 할아버지 암자가 나라 마이크에서 나왔어요. 식이 끝나고 저는 훈장을 2손으로 받쳐들고 식장을 나섰어요. 마당에 줄지어 선 태극기들이 한여름 바람에 일제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훈장을 모셔온 지 며칠 지났을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저를 찾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지요. 한여름 땡볕에 모시적삼이 땀에 젖은 채로요. 품에는 비단 보자기에 싼 것을 안고 계셨어요. 사랑방에 모셔두던 그 족보였지요. 저는 마루로 모시고 보리차부터 한 잔 내드렸어요. 그래도 어른은 어른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자네는 손도 안 대시고 보자기를 풀더니
족보를 상위에 올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아가, 그 어른 함자를 우리 족보 비교란에라도 올리자꾸나. 그래야 우리 집안 격도 서고 사돈 어른 함자도 좋은데 실리고. 30년 전 그 사랑방에서 절 봤던 책이었어요. 지게꾼 핏줄 씻어내려면 3대가 걸린다던 그 책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함자를 얻으러 제 앞에 온 거예요. 저는 보리차 잔을 어머니 앞으로 조금 더 밀어드리고 말씀드렸어요. 목소리를 높일 일도 없었지요. 저희 집 이름은 이미 나라 기록에 있습니다. 족보는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족보를 아는 채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부채질도 잊으신 채로요. 그러다 보자기를 도로 싸서 일어나셨지요. 대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던지요. 3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등이요. 이상하지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 통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홀가분했어요. 오랜 세월 지고 있던 짐 하나를 그 마루에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문중과 동네에 소문이 퍼졌대요. 며느리 친정에 훈장이 내려왔다는 소문이요.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혼자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 어른을 대문에서 돌려보낸 집이 어느 집인지도 나란히 따라다녔지요. 문상도 안 간 얘기까지요. 저는 어디 가서 험담 한마디 보탠 적이 없어요. 사실이 제 발로 걸어 다녔을 뿐이지요. 시어머니는 그 여름 내내 바깥 출입을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평생 목숨처럼 여기던 가문의 체면이 가문의 행실에 무너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친정에 내려가 창고를 치웠어요. 볕이 제일 잘 드는 마루에 지게를 옮겨 세웠지요. 아들이 새로 짜준 밑판에 기름칠도 하고요. 그리고 훈장을 꺼냈어요. 다들 유리 장식장에 모시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훈장이 있을 자리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는 훈장끈을 지게 멜빵에 걸었어요. 평생 남의 짐만 지신 등이에요. 그 등에 마지막으로 나라가 준 짐 하나를 얹어드린 거예요. 이건 무거워도 되는 짐이지요. 멜빵에 걸린 훈장이 볕을 받아 반짝하는데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운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런 눈물은 이제 다 말랐고요. 울면서 저는 12살 그 계집애를 골목에서 불러냈어요. 아버지 지게가 창피해서 숨었던 그 애요. 평생 골목에 세워두기만 했던 그 애를 이제야 지게 앞에 데려다 세웠지요. 그리고는 말해줬어요. 얘야, 숨지 마라. 네 아버지 등이 이 나라를 업었던 등의 아들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근본은 족보에 있지 않았어요.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등에 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말없이 그늘을 내어줄 뿐이지요. 여러분 댁에도 말없이 무거운 짐 지셨던 어른이 계시지요. 이번에는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세요. 여쭐 수 있을 때요. 저처럼 밑판이 떨어지고서야 알면 너무 늦잖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친정 마루를 닦고 지게에 앉은 먼지를 털었어요. 멜빵에 걸린 훈장이 아침볕에 반짝하고 빛나네요. 무거워도 되는 짐 하나가 그 등에서 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게라는 물건이 참 그렇습니다. 제 몸 편하자고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남의 짐을 지자고 만든 물건이지요. 세상 살림살이 중에 남주자고 태어난 물건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다 지게로 사셨어요. 등에는 자식을 업고 머리에는 짐을 이고 두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요. 평생 내 것 지자고 산 게 아니라 남의 무게 지자고 사셨지요. 그 남이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모였을 뿐이에요. 오늘 사연 속 할아버님은 수첩에 128번을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녀온 새벽길은 누가 적어놨을까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느라 정작 당신 밥은 식는 줄도 몰랐던 날들은요. 그 횟수는 어느 수첩에도 없습니다. 세어본 사람조차 없지요. 그런데 오늘 사연이 그렇잖아요. 적히지 않았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록은 종이에만 남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남습니다. 어머니가 지어 먹인 밥이 누군가의 키가 됐고 어머니가 대신 진 짐이 누군가의 길이 됐어요. 지금 어딘가에서 등 펴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유난히 마음에 밟히는 얼굴이 있으실 거예요. 리어카 끌던 아버지, 함지박 이고 다니던 어머니,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먼 길로 돌아다니던 어린 날의 나요. 그 어린 것을 너무 오래 나무라지는 마세요. 철없던 그 애가 뭘 알았겠어요. 미안한 마음은 오늘 알게 된 걸로 갚으면 됩니다. 계신 분께는 전화 한 통으로요. 안 계신 분께는 그분 살던 대로 사는 걸로요. 남의 짐 하나 말없이 대신 져주는 걸로요. 이번이 제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태극기 다시면서 이름 한 줄 못 남기고 짐 지셨던 등들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훈장받은 등은 100년 만에 하나 나왔지만 훈장받아 마땅한 등은 골목 골목마다 계셨습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고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아직 세상에 못 나온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살며시 들려주세요. 이 친정엄마가 대신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 한구석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제 마음도 보내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여러분 등도 좀 내려놓으세요. 평생 지고 온 짐 하루쯤은 마루에 세워둬도 됩니다. 지게도 작대기에 기대어 쉬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